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은근입니다. 단국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의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 강의 시리즈 중에 두 번째 파트, 분야는 AI, 그리고 주제는 챗 GPT와 AI의 발전과 미래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챗GPT와 AI 기술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AI 기술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떠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AI의 역사, 즉 AI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AI 자체의 특성, 즉 어떤 자동화된 컴퓨테이션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게 이제 AI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 AI의 그 개념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좀 더 넓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앨런 튜닝의 이 컴퓨터에 관한 연구.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이론적으로 가장 잘 정립한 그런 사람이 앨런 튜링이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계된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또 AI의 역사 자체가 컴퓨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돼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AI가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는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MIT의 마빈 민스키라는 박사가 이제 먼저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 단어가 이제 그 뒤로 어떤 인공지능,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어떤 자동화된 어떤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는 방식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정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인공지능 혹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신경망 모델,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 그리고 그거 기반의 트랜스포머 등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딥러닝 기반의 여러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아무튼 그것을 다 아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기술, 이게 이제 신경망 모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처럼 주목을 받았던 시절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히려 다른 모델들이 오히려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더 많이 연구가 되었고 더 많은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 이러한 신경망 모델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신경망 모델 기반의 딥러닝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지금 이제 거의 모든 기술들이 이 딥러닝 신경망 모델 기반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망 모델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건 1943년 뉴런의 동작 원리, 즉 뇌세포, 우리 인간 내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방을 해서 그것을 수학적인 모델로 만들었던 그런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수학적 모델로 구현한 게 프랭크 로젠블럿의 아, 모델,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뇌세포는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 그거에 반응을 하냐 안 하냐 요 차이로 어떤 그 뇌세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능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도 할 수 있고, 마치 이 컴퓨터가 0과 1을 사용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여서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게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수학적인 모델로 구현을 하려고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신경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는 오랜 기간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어떤 컴퓨터 분야의 연구 분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암흑기를 아주 오랜 기간 겪은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초기에는 AI의 가능성, 컴퓨터의 개발과 AI의 가능성,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초기 모델의 개발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이를 통해서 미 국방성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엄청나게 집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 어떤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암흑기로 접어들고, 또 컴퓨터 PC가 개발이 되면서 또 어느 정도 약간의 붐이 일었다가 또 이제 다른 암흑기로 접어들고 그러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뉴럴 네트워크, 특히 AI 분야의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분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뭐 몇 소수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 얀 루쿤, 조슈아 벤지오 등,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여러 명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AI에 AI 투자 연구에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류 연구 분야, 뭐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통신, 뭐 실제로 돈이 되었던 분야들, 혹은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분야들이 소외되었었는데, AI 분야가 소외되었었는데, 2012년 이제 알렉스 넷이라는 AI 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 그 ILSVRC라는 어떤 챌린지,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이 어떤 오브젝트인지 어떤 물건인지 어, 이제 분류하는 그런 컴피티션에서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에,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딥러닝, 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라고 말하는 것들은 여러 분야가 존재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분야가 엄청난 주목을 받는 어떤 시초가 되기 된 사건이 바로 이 컴피티션에서 알렉스넷이 우승한 어,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스넷을 통해 딥러닝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확인하게 되고, 또 이러한 연구들이 조금씩 확산이 되어 나가면서 2016년에는 연구 아카데미 분야뿐만이 아니라 대중들이 이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알파고라는 바둑 프로그램이 인간과 대결을 해서 이제 이기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딥러닝 기반의 AI 프로그램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때까지 인간이 믿었던 어떤 믿음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이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죠.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왔으니 이제 어느 정도 AI의 기술 혹은 딥러닝 기반 AI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프리 힌튼, 조슈아 벤지온, 이안 루큰 이 세 명이 튜링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AI 최전성기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AI의 내부, AI 기술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딥러닝 신경망 모델, 즉 AI 모델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델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가장 간단한 답변은 어떤 수학적인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수학적인 모델은 어떤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학적 모델.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함수겠죠, 함수. 즉, 어떤 입력 x가 주어지면 출력 y가 계산이 되는 그런 모델일 텐데, 물론 이제 이러한 간단한 수학적 모델이 딥러닝 신경망 모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러한 형태 혹은 이러한 원리가 들어가 있다. 여러 개가 조합이 되어서 들어가 있다라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러한 수학적 모델의 가장 심플한 모델이 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 함수를 정의해 주는 것은 a하고 b라는 패러미터. 즉 A는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고 B는 Y 절편에 해당하는 건데 아무튼 그게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A 값과 B 값에 따라서 아, 이 함수의 어떤 특성이 정해지고 즉 이 함수가 어떤 인풋을 받았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결정해 주는 게 A하고 B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A와 B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데이터로 정의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 세 개의 데이터의 경향을 가장 잘 맞추어주는 1차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딥러닝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구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A하고 B, 즉 함수의 특성을 정해주는 값을 우리가 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더 많으면 또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함수들이 여러 개 모여서 어, 구성이 되거나 혹은 이러한 함수들이 조합이 되는 또 다른 어떤 함수가 또 존재를 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성형 AI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영상 진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어떤 간단한 어떤 함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아주 복잡한 어, 기능에 대해서도 이 함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AI 모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 진단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AI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제대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I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앞서 앞장에서 설명드린 아주 단순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의
수많은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조합을 이루어내는 어떤 방법론이 어, 뇌세포와 뇌세포의 어떤 그 메커니즘과 유사한 형태의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결합이 되어서 아주 복잡한 일들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2012년에 나온 이미지 분야, 이미지 도메인에서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줬죠. 그게 이제 CNN이라고 하는 모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기존에 달성하지 못했던 성능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뭐 병행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가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였는데, 이 분야도 이제 RNN이라는 어떤 딥러닝 방법론을 통해서 많이 연구가 되었고, 좀 더 기존의 어떤 방법론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RNN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형태로 발전을 해서 더 나은 성능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 외에도 뭐 간이라고 하는 어떤 생성형 모델, 영상 생성,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개발이 되었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구체적인 어떤 그 딥러닝 모델들이 존재를 했지만,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영상, 자연어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한 멀티모달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어떤 AI의 확장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즉 수학적인 모델적인 부분의 발전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모바일 환경,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았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GPU의 발전을 통해서 뭐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기반의 어떤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도 발전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AI 기술들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왔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AI 모델의 수학적인 어떤 그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서만 이런 AI가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된 것이 아니고, 데이터라든가 인터넷과 모바일에 의한 뭐 데이터가 엄청나게 생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컴퓨테이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게 또 뭐 게임 쪽 분야에서의 GPU 발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그 GPU 시장이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맞물려서 이 AI라는 분야가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라는 분야가 2012년도부터 이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떻게 보면 실제 현실에서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던 부분은 2022년 챗GPT가 나오고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챗GPT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챗GPT에서 이 T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PT, 즉,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즉, 생성형 사전 학습 트랜스포머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이 모델인데, 이 모델이 사실 2017년
구글에서 먼저 나왔어요.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구글에서 먼저 논문이 나왔고 이 기술이, 이 모델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어떤 기술 회사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때 이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발빠르게, 어떤 이 투자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에 GitHub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 AI에도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대한 자본이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생성형 모델에 투입이 되고 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제품으로 완성된 게 2022년 말에 챗GPT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2017년 구글 트랜스포머 논문이 출간이 되고 그리고 2018년 1년 만에 이제 오픈 AI에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생성형 사전학습 모델 버전 1을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19년 GPT-2, GPT-3, 그 다음에 이미지 기반의 달리가 2021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2021년에 GitHub의 코파일럿, 코덱스 기반의, 즉 이제 어, 프로그래밍을 AI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모델이죠. 즉, GitHub에 존재하는 수많은 코드들을 가지고 GPT를 학습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22년 달리가 나오고 드디어 2022년 11월 말에 오픈 AI의 챗 GPT, GPT 3.5 플러스 강화 학습을 인간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학습을 시킨.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RLHF,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이제 입력을 넣으면 거기에 맞게 아웃풋이 나오도록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이제 학습을 시킨 추가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입력과 프롬프트와 출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챗GPT를 추가로 합숙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를 했고 역사상 가장 빠른 혁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불티나게 GPU 프로세스를 팔았죠. 그러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뭐 세계 최고 회사에 근접하는 그런 어떤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이 2022년 11월 이후에 5배 이상, 6배 이상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고, 어, 뭐 그 외에 뭐 메타라던가 뭐 구글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그 글로벌 테크 회사들이 AI에 참전을 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뭐 H3, H100이라는 GPU를 뭐 수십만 대 구매를 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이미 학습을 다 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PT 혹은 이 AI 모델의 경쟁은 사이즈 경쟁이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 프로그램 경쟁으로 넘어간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AI 분야가 챗GPT
출시 이후에 엄청난 발전,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년 만에 거의 세상을 바꿀 정도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고, 또 그 앞으로 이루어질 발전은 그거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AI라는 기술이 IT 기술 혹은 혁신 기술 발전사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팩터는 결국은 AI도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어떤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어떤 소프트웨어 파워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 AI가 어떤 클라우드 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어, 인터넷 혁명 혹은 PC 혁명, 그다음에 모바일 혁명이 만들어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AI의 산업적인 미래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미래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빅 아이디어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는 뭐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투자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는 캐서린 우드가 대표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AI의 어떤 산업적인 영향력, 어떤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빅 아이디어 리포트 2021년 내용을 보면 이 인터넷이 2020년에 만들어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2037년에 AI가 만들어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 AI라는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혹은 유망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이고, 실제로 지금 이게 2021년 이제 어떻게 보면 챗GPT가 나오기 전인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실제 산업계의 어떤 방향성, 실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여기에 부합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2023년 빅 아이디어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에 보면 뉴럴 네트워크스 혹은 딥러닝 혹은 AI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어, 기술적인 섹터가 다른 어떤 기술적인 섹터, 뭐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로봇 분야, 그 다음에 뭐 의료 분야, 제약 의료 분야 등, 그 다음에 뭐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의 어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 혹은 효소, 캐털리스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산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AI 발전을 통해서 로봇 발전이 어, 뭐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나온 테슬라의 뭐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3을 봐도 이 AI의 어떤 강력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어, 이런 식으로 실제 산업 전반에 AI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 리포트에서도 AI는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준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딩
측면에서도 요즘 이제 기본적인 코딩은 AI가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 시니어 개발자들의 역량을 이러한 AI를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어떻게 보면 AI를 다루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그러한 개발자가 아니면 쉽게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를 통해서 이 코딩 역량을 더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이 AI를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생성 분야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이 어떤 창작 작업을 할 때 혹은 뭐 영화나 음악 뭐 이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도 이 AI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2023년 빅 아이디어 리포트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AI의 기술적인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도메인 독점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한다. 뭐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맞는 분야가 있고 뭐 덜 맞는 분야가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서는 우리가 테슬라라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테슬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컴퓨테이션 파워를 구축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대 달하는 H100 GPU를 구매를 해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고 또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AI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게 최근에 출시된 FSD 버전 13 같은 경우는 뭐 인간보다 더 운전을 더 잘한다라고들 표현을 하는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다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비용의 급감,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모델이 다 학습되고 실제로 동작할 때의 컴퓨테이션 파워가 적게 들도록 이제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가고 있고 또 뭐 컴퓨테이션 파워도 적게 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GPU나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들도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좀 저비용으로 좀 비용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 그러한 어떤 AI 환경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챗봇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서비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미 챗GPT의 API를 활용해서 누구나 뭐 저도 만들 수 있고 학생들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뭐 한 코딩 몇 줄 가지고 챗봇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에 있는 모델을 우리가 API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그거를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AI 데이터의 수요가 급증해서 모델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다. 뭐 실제로 그런 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미 일어났고 또 지금은 이미 너무너무 많은 데이터들, 거의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학습된 모델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이즈 경쟁보다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기반의 좀 더 지능화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 AI의 어떤 그 기술 개발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AI의 학습 비용이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효과를 서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AI가 좀 더 현실화되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AI는 멀티모달, 이미 뭐 현실화되고 있죠. 멀티모달 기반의 어떤 다양한 도메인을 뭐 서로 교차해서 변환이 되는 그러한 기술로 이미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규제를 이제 만들자라는 어떤 그러한 의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어떤 현실적인 기술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딥페이크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 뭐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AI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맞춰진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기술 개발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 근데 뭐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GPU 리소스 싸움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뭐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AI 기반으로 더 나은 서비스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뭐 이미 AI 코딩 측면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기술로 제약 분야 기술, 뭐 이걸로 인해서 인간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인간에 대한 어떤 분석, 인간에 대한 어떤 진단, 이런,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을 치료하는 기술까지 이 AI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들은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한 어떤 산업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되는 캐털리스트적인 어떤 역할을 AI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AI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면서 노동 시간이 감소를 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여가 시간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엔터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AI로 인해서 제조업, 농수산업 등에서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증대가 될 것이다. 이미 뭐 자동화 기계나 로봇들이 일부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AI와 결합을 해서 더 나은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발전에 더불어서 이제 로봇이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고 그게 다음 브레이크 스루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과 생산 그리고 AI로 인해서 뭐 노동시간 감소, 뭐 극단적으로는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인간에게 기본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세금, 로봇 세금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인간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자. 즉, 뭐 AI를 개발하는 서비스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에서 일부 세금을 징수를 하고 혹은 로봇 한 대당 뭐 세금을 징수하는 형태로 인간에게 어떤 기본적인 소득 혹은 AI와 관련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AI 규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고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AI가 윤리적인 뭐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딥페이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일으킨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EU에서 이제 AI 액트라는 내용을 처음 이제 공표를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뭐 미국, 뭐 다양한 나라들에서도 AI에 대해서 이러한 규제를 만들기 위한 혹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가 이때까지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겪었던 변화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이제 구체적인 AI 혹은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